서울대학교 영문학 석사에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친 유명희 씨는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관을 첫 직책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사무관까지 올라간 유명희 씨는 더 많은 법률 지식을 쌓기 위해 미국에 있는 벤터빌트 로스쿨에서 3년 과정을 마친 뒤 미국 뉴욕주와 워싱턴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냈습니다. 뉴욕에서 변호사의 평균 연봉이 16만 7,110달러, 하나로 2억 563만원, 유명희 씨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만 경력이 쌓여도 상위 20% 안에 들어 5억 원을 훌쩍 넘는 연봉을 받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회를 과감히 뿌리친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외교통상부 FTA 정책과장이 되었고,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화려한 업무 능력에 대담하면서도 대단히 논리적이고 직원들로부터 신망도 두터운 완벽한 인물이라 평가받고 있는 유명희 본부장. 세계 최강국들의 무역 대표들도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콧대가 높기로 유명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일본과 협상 당시 아베 정부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자 곧바로 이렇게 받아칩니다. 자동차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건 일본의 야심 이라며 단칼에 일본의 희망을 종결시킨 단호한 인물인데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조차도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과 자리를 한 뒤에는 그녀의 뛰어난 협상 능력을 인정하며 농담으로 자리를 제안할 테니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요? 라고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유명희 본부장이 이뤄낸 일들을 보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인데요.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이 FTA를 체결, 브렉시트를 강행한 영국과도 아시아 최초로 FTA를 성공,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그리고 파나마까지 중미 5개국들과 한 번의 FTA를 체결, 중국과 일본이 이들과 FTA를 실패한 이후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성사시켰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의 관세를 즉시 0%로 내리는 데 성공시키는 동시에 한국은 협정 배제 품목을 16개나 설정한 반면 파나마의 협정 배제 품목은 0개. 이 말도 안 되게 한국에 유리한 조건이죠. 여기에 동남아 최강국인 인도네시아와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FTA보다 강력한 세파를 체결해 일본 차로 도배되었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40조 원짜리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수주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이끄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이러한 화력 덕분에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쪼그라들었음에도 올해 1분기 한국의 무역 수지는 11조 6,6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FTA를 발효하지 않은 국가와는 76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지만 FTA를 발효한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164억 달러의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비상시적인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유명희 본부장은 WHO에 일본을 제소하겠다, 일본이 협정을 위반한 점을 철저히 검토했다며 한국과 일본이 WTO 분쟁에서 한국이 4전 4승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죠. 최근 WTO 사무총장이 코로나19로 글로벌 무역이 대혼란을 겪는 가운데 WTO 기능이 마비된 것에 무력감을 느낀 나머지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돌연 사퇴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국가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무역 자유화를 통한 세계 경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WTO에 큰 공백을 전 세계 국가들이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호베르트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 영상회의를 열어서 한국의 기획으로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인들의 필수 인력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강요 선언문 채택을 이끌어낸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전 세계의 지침서로 등극한 가운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붕괴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까지 한국이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WTO가 이를 공론화할 경우 전 세계가 한국이 제안한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된다는 뜻이죠.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인 한국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하였고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웅이라 부르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기 WHO 사무총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빛나는 활약으로 이제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G7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두 가지 이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천천히 차분하게 좀 잡담 나누듯이 편안하게 한번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MIC 이제 중국 파운드리 기업이죠. 제가 SMIC라는 기업을 팔로우업 한 게 1년이 넘었어요. 돈 되는 라디오 구독을 1년 이상 해오신 분들은 1년 안 해오셨더라도 예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들 찾아보시면 이 SMIC,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푸젠지나도 있고, 이노트론 메모리 지금 허페이 창신으로 불리죠. 그 다음에 YMTC, 지금 칭화윤희의 자회사로 있는 YMTC, 그런 어떤 낸드 플래시 회사, 메모리를 디램을 하려고 하는 회사, 예전에 푸젠지나는 디램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마이크론 설계도 베끼다가 망했죠.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업로드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이 SMIC에 대해서는 유독 조금 견제를 해야 된다. 얘네들은 대만의 TSMC나 UMC나 이런 기술적 파트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SMIC가 이번에 연말까지 7나노를 양산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14나노를 양산하면서 이제 화웨이, 하이실리콘이죠. 화웨이의 이제 팹리스 회사, 자회사 설계를 하는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저도 이제 몇 번 전해드렸지만 SMIC가 결국에 중국 회사잖아요. 중국이 반도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반도체 자급률을 올리겠다. 그게 목표잖아요. SMIC 중국 회사고 TSMC 아무리 지금 중국이 TSMC하고 가깝다고 해도 결국에는 중국 회사를 밀어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관련된 어떤 큰 틀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이슈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이죠. 하이실리콘과 파운드리, SMIC 간의 협력관계, 즉 예전엔 중국과 대만 양안의 어떤 협력관계, 제가 중국의 자본 그리고 대만의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중국 안에서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어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특히 비메모리 부분이 분업화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설계하는 회사 팹리스 그냥 따로 두고 설계도 반도체 IP 그러니까 반도체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가진 회사들 또 따로 들고 그거를 가지고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팹리스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파운드리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생산만 하고 너네들은 그 다음에 또 패키징하고 장비를 소모품이나 이런 거 공급하는 회사 또 따로 두고 이런 분업화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SMIC하고 하이실리콘이 중국을 대표하는 팹리스와 파운드리로서 분업이 됐다. 하이실리콘은 이제 하웨이의 모회사죠. 이제 원래는 대만의 TSMC가 거의 100% 생산한다고 볼 수 있는데 TSMC의 매출율 가운데 한 10%가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두 기업의 협력 관계가 두텁습니다. 하지만 SMIC가 돌연 하이실리콘으로부터 14나노 칩 물량을 수주한 데 이어서 이거는 사실 지금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칩 수주 이슈도 지난해부터 나오던 이슈인데 연내 7나노 공정을 시작할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게 물론 중국이 발표하는 거니까 저도 그다지 신뢰는 안 갑니다. 하지만 이 SMIC라면 그래도 우리가 견제를 하고 얘네들의 공식 발표에 대해서 당장 연내는 불가능하더라도 이거 그럼 내년 초반이면 7나노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의심을 품을 필요는 있다. TSMC에 대한 의존도가 결국에 낮아지고 있다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SMIC가 글로벌 파운드리로 보면 시장 점유율 5위의 기업인데 대만인이죠. 양몽성
전 삼성전자 부사장입니다. 이거 뭐 좀 기술 유출 뭐 그런 걸로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2017년에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핀백 공정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올렸고 이를 통해서 TSMC가 맡아오던 14나노 칩 물량을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지난해부터 이제 받아오고 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 이 제품이 그거죠.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휴대폰의 두뇌 기린 710A입니다. 그 화웨이의 서브 브랜드 아너라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좋은 제품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7나노에 대한 공정 단계가 즉 나오고 있다. 4분기부터 소량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SMIC가 7나노 칩은 M+1과 M+2로 불리는 공정을 통해서 양산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좀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화권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하이실리콘만 그냥 그게 중국에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거지 중화권의 팹리스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팹리스 기업이 별로 없는데 정부의 지원도 조금 약하고 해가지고 근데 중국은 막 보조금을 막 그냥 뿌리잖아요. 막 몇십 쪽씩. 그래가지고 팹리스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거를 이제 SMIC가 계속해서 흡수해 가면서 그리고 EUV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EUV는 발주는 했는데 SMIC가 아직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견제죠. 이게 결국에 미중 무역 분쟁 가운데서 네덜란드 정부가 수출 승인을 안 해줬어요. ASML이 결국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EUV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고 노광 장비 회사고 지금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이렇게 EUV를 장비를 주고 있는데 SMIC도 발주를 했거든요. 이거 발주한 지는 한참 됐어요. 누구나 다 업계에 아는 사람들인데 18년도쯤에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이나 됐죠 지금. 근데도 아직도 수출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올 수 있고 뭐 그 정도입니다. SMIC가 결국에 7나노 ARF겠죠. 결국에는 뭔가 압박에 있어서 EUV까지 못 넘어가고 있지만 조금 빠르게 오고 있다. 분명히 우리가 조금 견제할 필요가 있다. TSMC한테 가져갈 물량이 이 웨이퍼로 치면 1만 장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1만 장 물량. 그리고 이거를 작년에 돌연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칩 물량 웨이퍼 1만 장 물량이 원래 TSMC랑 화웨이 간의 하이실리콘 간의 그거였는데 스마트폰으로 치면 약 한 600만 대 정도에 들어가는 분량이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갈아치웠다. SMIC로. 뭐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정부의 압박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중국이 중화권에서 뭔가를 이제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이제 메이트 4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TSMC 5나노 공정 칩셋이 적용이 될 텐데 결국에 하이엔드 제품은 TSMC로 가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저가 라인은 SMIC가 이제 계속 치고 올라온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거 좀 물론 의심이 가지만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TSMC 1분기 매출이 그러니까 TSMC가 이렇게 좀 견제를 받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TSMC라는 회사는 삼성과 비교를 할 때 이게 주제를 넘어가서 얘기하면 좀 잡담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게 두서가 없죠. 이번 주제는 약간 그렇게 하려고 애초에 가볍게 했는데 매출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TSMC가 거의 한 5조를 벌어요. 5조를 지난 4분기에만 4분기에만 매출로 치면 12조. 그러면 삼성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분만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6조 매출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 부분이 13조 4분기 때. 그 다음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3조 정도 매출을 이제 올렸는데 TSMC가 그러니까 16조랑 TSMC 12조니까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TSMC가 한참 작은데 영업이익으로 치면
TSMC가 상당합니다. 5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한창 잘 나갈 때도 이 50%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TSMC 요즘 파운드리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 전에도 비메모리 트렌드가 왔었는데 뭐 우리나라 회사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뭐 치스엠 미디어 같은 회사들이 있죠. 텔레칩스나 뭐 이런 비메모리 쪽 자동차용 반도체나 휴대폰으로 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뭐 자율주행차 뭐 그 여러 가지 그 구동하는 드라이버를 하는 결국에 서버 CPU에 들어가도 그 드라이버를 하는 애들이죠. 그리고 ASIC가 요즘 대세로 또 떠오르고 있고 이런 비메모리 쪽에서 분업화가 일어나면서 파운드리 쪽이 급성장하고 있다. 근데 그걸 TSMC가 지금 수혜를 다 먹고 있다. 물론 거기에서 중국의 SMIC가 저가로 끼어들고 있다. 이 정도의 형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는 어디에 포지션을 두고 있는가? 기술로 치면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뛰어난 건 맞죠. 근데 경쟁사와의 정치적 관계도 있고 삼성전자의 어떤 패널 레벨 패키징이랑 이제 TSMC의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리고 이 분업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IDM 종합반도체 회사기 때문에 TSMC는 고객사의 물품은 절대 우리는 고객사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딱 이런 슬로건을 공장에도 걸어놓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 고객사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플을 고객하면 경쟁해야 되고 화웨이도 고객하면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분업을 하긴 했지만 시스템 LSI에서 파운드리를 이렇게 사업부를 빼내면서 하긴 했지만 완전 분사를 하더라도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도 이 비메모리 쪽이 사실 답인데 메모리도 괜찮을 거예요.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해소되면 지금 디램 스팟 현물가는 물론 살짝 하락세입니다. 살짝 하락세인데 고정거래가는 꾸준히 상승해 왔고 모바일 쪽의 현물가는 살짝 하락세가 맞는데 서버용 쪽은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이제 디램 현물가나 고정거래가 가끔 공유 드리죠. 4월 10일에서 20일까지 보면 스팟 가격이 솔직히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서버 쪽은 보합이다. 서버 디램은 보합이고 현물 스팟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니고 반도체 현물 스팟가는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이미 안정화가 됐고 그 전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유럽하고 미국만 남은 건데 그 고점은 찍었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메모리 이 반도체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OTT 수요 같은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서버 증설도 지금 어떤 게임 업체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업체들 뭐 할 거 없이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업체들이 사실 자율주행차 기업 테슬라 이런 데도 결국에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쿠팡 데이터를 안 다룰까요? 데이터를 다루겠죠. 아마존 데이터를 다뤄야죠. 그래야지 뭔가 뭐 배송 체계라든지 사용자들의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 다 다루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다루면 다룰수록 그 데이터가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마치 예전에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기술력에 있어서 사실 구글의 웨이모가 1등 기업이거든요.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 꽤나 사람들이 높게 쳐줘요. 물론 전기차를 선도하는 기업이고 뭐 얼런 머스크의 이미지도 있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경쟁력 중에 하나는 테슬라 주가는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갈 거다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 경쟁력 중에 제가 매력적으로 보는 거는 하나는 그거예요. 테슬라가 돌아다니고 있는 테슬라 모델 3, 모델 X, 모델 S 이런 차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계. 거기에 있는 자율주행 센서들 있잖아요. 결국 카메라 센서들 되겠죠? 그런 센서들이 다 테슬라 데이터 센터 본사로 지금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 송신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본사의 데이터 센터에는 그 데이터들이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파면 안 되는구나. 이 자전거는 이렇게 올 때는 돌이 저렇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팅 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는 구글의 웨이모는 어떤 한 도시 내에서 지금 제한적으로 자율주행을 기술 높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버라던가 뭐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자율주행 차로 돌아다니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 있는 레벨 2긴 하지만 그건 테슬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그런 게 결국에 석유와 같은 어떤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서버 데이터 증설이 그럼 결국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밑거름이 되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다. 그러면 SK하이닉스다. 물론 비메모리가 또 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파운드리와 팹리스가 분업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비메모리 쪽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뭐 비메모리에 대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하고 뭐 인천공항에 몇 개 짓는 거를 막 짓고 막 그런 게 다 그런 이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삼성전자를 백업하는 기업들. 제가 뭐 ISC 같은 반도체 소모품 기업도 있고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뭐 여러 가지 기업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리고 비메모리 뭐 텔레칩스나 칩스앤미디어 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실 월덱스나 뭐 유니셈이나 뭐 코미코 뭐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밸류 체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더 가야 되는데 디스플레이의 LCD 라인처럼 반도체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내다보지 않습니다. 아직은 SMIC가 아무리 치고 올라와 봤자 한계점이 아직은 분명히 보이고요. 그래서 한 향후 3년 뭐 이내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이슈가 뜰 때마다 우리가 팔로우업 하면서